10월의 두 번째 주 화요 민심 열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과 함께 하셨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추석 명절 참 길었죠? 추석 명절 어떻게 보내셨어요? 예. 뭐 한 열흘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보기 드문 아주 긴 연휴인데요. 제가 그래서 이런 날이 언제 또 오나 한번 살펴봤더니 그러셨어요? 예. 2028년 3년 뒤면 네. 10일짜리 연휴가 다시 올 것 같습니다. 아마 그때쯤이면 4.5일제가 실시되면 뭐 10일 연휴는 확실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3년 후를 또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추석 기간 주요 이슈는 또 어떻게 있었는지 박사님한테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실 추석이면 많은 얘기들이 특히 이제 정치에 대한 네네. 관심이 많은 상황에서는 오고 가게 되는데 이번 추석은 저는 이 냉장고를 부탁해만 지금 기억에 남습니다. 어디 그렇군요. 보니까 뭐 보도가 900여 차례 이상 됐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연휴 초반에 방송사 MBC와 SBS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뭐 대통령 지지율은 상당히 높게 뭐 59, 60 이 정도가 나왔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뭐 서서히 지금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일부 인사들은 지금 출마 선언도 그렇죠. 한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 2주간의 정당 지지율 어떻게 변화가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국갤럽은 2주 동안 또 쉬었습니다. 네. 리얼미터는 민주당 지지율이 좀 크게 상승을 해서 두 당 간의 격차가 지금 6%포인트 정도 더 벌어졌는데요. 근데 이제 이 조사는 10월 1일, 2일, 그러니까 추석 전에 한 조사를 좀 뒤늦게 발표를 한 거라서요. 그래서 이제 여론조사 꽃이 지금 10월 10일 그리고 11일 양일간 조사를 했기 때문에 추석 전과 후를 비교하는 데는 이제 여론조사 꽃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전화 면접은요, 양당 지지율 격차가 24.3인데요. 추석 전에 20.0이었으니까 뭐 거의 차이가 없죠. 반면에 같은 시기 ARS 조사가 두 당의 격차가 지금 8% 정도 더 줄었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ARS 조사는 보수의 비중이 한 4%가량 더 높아졌고요. 민주당에 유리한 중도층의 응답이 한 50명 이상 줄었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이 좀 하락 원인이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보실 대통령 직무평가도 긍정평가가 좀 줄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추석 전에 비해서 민주당 지지율이 소폭 하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도도 한번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이제 여론조사 꽃을 중심으로 이제 비교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전화 면접과 자동답 모두 2 내지 3%포인트 정도 긍정이 소폭 하락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부정이 조금 내려갔죠. 진보와 보수를 1대1로 가정한 NGI 지수 역시 2% 정도 긍정은 떨어지고 반대로 부정이 상승했습니다. 사실 추석 기간 동안 어떤 상승할 만한 이슈는 별로 안 보였는데요. 특히 언론에서도 뭐 상당히 협조적이지 않은 그런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주가가 상승했고 수출이 상당히 호조를 보였는데 이런 뭐 경제 이슈에 대해서는 별로 보도가 없었고 정치 이슈 중심으로 이제 보도가 많이 됐습니다. 일부에서는 개혁의 어떤 속도를 놓고 당정 간의 어떤 불협화음이 있는 것처럼 그런 뭐 갈등이 있는 것처럼 보도되기도 했으니까요. 사실 이제 조만간 특검 수사가 끝나면 윤석열, 김건희 이 내란 세력들의 죄상이 좀 낱낱이 밝혀질 겁니다. 특검 전국에서 이제 특별재판 이런 이제 재판 전국으로 넘어가게 되면 정치 이슈들은 아무래도 많이 좀 정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 또 국감이 지금 진행 중인데요. 국정감사가 끝나면 아마 이재명 정부의 정책이 본격적으로 좀 펼쳐질 것 같습니다. 연말에 있을 내년도 예산도 이제 관심사입니다. 예산과 정책이 따로 뗄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 면에서 민주당과 정부가 민생 경제 살리기 그리고 복지 예산을 이제 향상시키게 된다면 정권 교체의 효능감을 이제 많이 느끼게 될 거고 지지율 상승 여력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이 추석에
지방선거 전망에 대한 언론사 여론조사도 많았습니다. 추석 이후 지방선거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데 박사님 이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SBS가 입소스에 의뢰한 조사에서 여당 후보 지지가 50%, 그리고 야당 후보를 지지하겠다 41%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세계일보가 한국갤럽에 의뢰한 조사에서는 여당을 지지하겠다 44%, 그리고 야당을 지지하겠다 39%가 나왔습니다. SBS 결과처럼 9% 차이라면 이건 뭐 상당히 큰 차이입니다. 그리고 세계일보에서도 5% 차이인데요. 이게 이제 적은 게 아닌 게 지난 총선 잘 생각해 보시면 한 5% 정도 전체 이제 차이가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 정도만 돼도 영남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민주당이 이긴다는 결과니까요. 뭐 적은 건 아니죠. 자, 그런데 이 여론조사의 설문도 좀 저는 잘못됐다고 봅니다. 여당 후보냐, 야당 후보냐 이렇게 물을 게 아니라 민주당 후보냐 또는 국민의힘 후보를 찍을 것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훨씬 합당하다고 보고, 만약에 그랬다면 국민의힘을 찍겠다는 비율은 훨씬 낮게 나왔을 겁니다. 그리고 전국 이제 권역별로 분석을 해서 어느 지역은 뭐 유리하다 불리하다 이렇게 분석하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지역별로는 샘플 수가 적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하는 데는 좀 무리가 있어 보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식으로 그러면 이 지역별로 분석하는 게 좋을지 제가 이제 한 팁을 드리자면, 지난 대선 때 나타난 결과를 반영해서 대입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이재명, 김문수 두 후보 간의 격차가 전국이 8.3%였습니다. 네네. 자, 그런데 서울은 5.5%였거든요. 그렇죠. 경기도는 14.2, 인천이 13.3% 격차가 났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서울은 전국 득표율에 비해서 마이너스 2.8, 네. 그리고 경기는 플러스 5.9, 인천은 플러스 5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근데 이 대부분의 언론이 내년 지방선거 만만치 않다 뭐 이런 식으로 보도를 지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 역시 민주당 압승 뭐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는데, 참 김남기 박사님은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네. 예, 저야 뭐 선거를 많이 해본 입장에서 만만한 선거는 없습니다. 그렇죠. 자, 그런데 그리고 또 이제 대선과 달리 지방선거는 출마자만 해도 수만 명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몇 표 차로 지금 당락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뭐 당사자 입장에서는 천당과 지옥을 뭐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근거 없는 낙관론은 금물이다. 삼가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렇지만 지금 최근 언론의 보도는 저는 너무 지나치다고 보는데요. 특히 일부 이제 진보 진영의 이제 인사라고 볼 수 있는 분들이 지난 대선 결과를 근거로 해서 민주당이 오히려 질 것처럼 얘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지난 대선에서 김문수, 이준석의 표가 이재명, 권영국 후보의 표의 합산을 한 것에 비해서 0.9%밖에 차이가 없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범보수와 범진보 뭐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면서 경기, 인천, 제주 그리고 호남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범보수의 합산이 더 높다. 뭐 이런 근거를 가지고 민주당이 오히려 뭐 이 패배할 것처럼 그런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뭐 분석이야 뭐 자기 마음대로 하겠습니다만, 사실 이거는 분석이라기보다는 저는 뭐 저주에 가깝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사실 이준석 지지표가 100% 김문수에게 갈 리도 그렇죠. 없거니와 저 대선을 통해서 이미 승패가 갈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민주당은 이미 집권당이 됐습니다. 네. 뭐 이런 부분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단순 합계로 그런 분석을 한다는 것은 저는 뭐 한마디로 국민을 무시한 처사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뭐 민주당 망하라고 고사를 지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오세훈을 상대로 한 서울시장 선거, 이걸 또 두고 상당히 비관적으로 보는 반면에 또 부산 전재수 장관 나갈 경우에는 부산은 민주당이 이길 가능성이 높다 뭐 이렇게 얘기들 지금 하고 있는데요.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박사님 생각은 어떠신지 좀 궁금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사실 이제 그분들이 주장하는 대로라면 네.
만약에 서울이 박빙이라면 부산은 15% 차이 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해보나 마나죠. 네. 반대로 부산이 박빙이면 서울은 15% 이기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식의 접근, 그런 분석에 대해서는 제가 동의하기 어렵고요. 뭐 서울 같은 경우 오세훈을 왜 그렇게 강자로 그러니까 인식하는지 저는 뭐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저도요. 네. 사실 지금 거론되는 민주당의 후보들 거의 뭐 대부분이 네. 붙으면 다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요. 사실 이제 후보 변수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도 전국 단위 선거 아니겠습니까? 지방선거가 그렇죠. 동시선거입니다. 네. 그러다 보기 때문에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정당 지지율에 수렴하는 그런 결과들이 이제 나타날 겁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에 대한 이런 부정적인 전망을 하게 되면 언론은 이런 분석을 냉큼 받아 쓰게 돼 있고 그렇죠. 네. 결국 지금 현재 상황을 지나치게 비관적으로 보면서 자, 여기에 대한 책임 공방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 생기면서 오히려 어떤 선거에 대한 준비를 제대로 못하고 책임 공방, 무슨 제도 어떤 그 논쟁으로 번지기가 일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물론 이제 자만하면 안 되겠죠. 네, 당연하죠. 그런데도 이제 그런 건강한 지적이 아니라 어찌 보면 이런 부정적인 지적을 일삼는 것은 네. 민주당에게는 상당히 이제 어떤 해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선거는 기세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이기는 쪽에서 더 투표율을 더 찾게 됐고요. 네. 진다고 생각하는 쪽이 투표장에 더 안 갑니다. 그래서 근거도 없이 그냥 괜히 우리는 아직도 불안합니다, 위험합니다 이런 식의 불안감 조성하는 맞습니다. 것은 네. 전혀 선거에 도움이 안 됩니다. 네. 또 한 가지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최근 이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지율 깎아먹고 있다 이런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정청래 당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이 비판적인 지적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한 방송사에서는 시사인이 조사한 신뢰도 조사 결과 당 신뢰도에 비해서 당대표의 신뢰도가 낮은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것도 좀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같은데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이게 정당 지지도 하고 네. 이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를 이게 수평적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당 지지도라는 건 여러 정당과 이 상대평가 아니겠습니까? 그중에 고르는 거니까요. 반면에 대통령에 대한 국정수행 평가는 일종의 절대평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단순 비교해서는 안 되고 무응답 역시 정당 지지도에서 무응답 비율도 훨씬 높게 나옵니다. 이제 그런 점들을 감안해야 될 거고요. 민주당의 신뢰도보다 정청래 당대표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사실 민주당의 신뢰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네. 정청래 당대표의 신뢰도는 다른 당의 당대표에 비해서 월등하게 높습니다. 자, 그런데 민주당의 신뢰도보다 당대표의 신뢰도가 낮은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러운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지지자 중에서도 정청래 대표에 대한 지지가 100% 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지난 네. 당대표 선거 때도 압도적으로 이기긴 했습니다만 한 30% 이상은 지지를 네. 하지 않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당대표가 지금 정당 지지율보다 신뢰도가 낮은 것을 문제 삼는 것은 좀 과하다고 보이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지금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지금 저희가 집권당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김민석 지금 총리를 비롯해서 당의 어떤 우수한 인재들이 지금 네. 정부로 가 있는 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게는 지난 이재명 대표 때를 기준으로 비교하면 안 됩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찌 보면 여야를 통틀어서 가장 유력한 대권 후보로서 당에 대한 장악력이 거의 뭐 90% 이상씩 되던 네. 그런 상황 아니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그걸 기준으로 이렇게 비판하는 것은 또 역시 민주당 흠집내기이다 맞습니다. 이렇게 보고요. 다만 저는 이제 정청래 대표께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지난 당대표의 경선 때 경쟁자였던 박찬대 의원을 예, 예. 적극적으로 활용하라는 겁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뭐 공천심사, 공천관리위원장을 시킨달지. 그래서 이런
당 전반에 대해서 경쟁자였지만 본인의 친구이기도 한 맞습니다. 박찬대 의원을 적극 활용하시면 오히려 정청래 대표에게도 큰 도움이 네. 될 거라고 봅니다. 자, 시간이 많이 흘렀습니다. 자, 어제 국정감사가 어제부터 시작됐죠.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히 좀 한 말씀 평가해 주시고. 네. 예, 우리가 여당이라고 해서 국정감사 방어하는 데만 급급할 필요 없습니다. 네네. 지금 우리 뭐 집권한 지 4개월밖에 안 됐지 그렇죠.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 국정감사가 내년 선거에 아주 큰 영향을 미칠 겁니다. 이 약세 지역이나 접전 지역 국감을 통해서 우리 그 지난 윤석열 정권의 실정 비판하고 또 대안까지 제시한다면 내년 지방선거하고도 직접 네. 승리로도 연결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자, 오늘도 김남기 박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김남기 박사님의 저서 이 앞에 보이시죠? 이재명 따라잡기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원회 홈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신통화는 내일 아침 6시 30분 수요일 아침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